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코리아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의 디벨로퍼 프로그램 엔지니어인 양찬석입니다. 저는 이제 구글 코리아 이제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분들이 더 좋은 앱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식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에서 새롭게 업데이트 내용과 그 다음에 저희 팀에서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태블릿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이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사이트 가보시면은 이제 탭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디벨롭, 디스트리뷰트 나눠져 있고요.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니까 디자이너 분들만 알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물론 디자이너가 아니고 개발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 탭을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디자인, 디벨롭, 디스트리뷰트.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순서는 아니고요. 우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전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전에 안드로이드 디자인을 먼저 하고 안드로이드 앱 디자인을 하고 그 후에 개발을 시작해라.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은 이제 디스트리뷰트, 앱을 배포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디자인, 디벨롭, 디스트리뷰트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안드로이드 개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안드로이드에도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점 알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키캣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그 다음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디자인 패턴들, 그 다음에 태블릿 지원을 위한 리스폰시브 디자인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약간 광고를 드리자면은 그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가 홀로테마라는 이름으로 그 ICS,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후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직까지도 이제 현역으로 활용되고 있죠. 진저브레드 같은 경우 그 시절만 하더라도 안드로이드에는 사실 공식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ICS 이후에 새로 나온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ICS 이후 버전, 한마디로 API 버전 14 이후 버전의 디바이스에서 동작되도록 가정하고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0% 다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신 단말에서도 이전 이 하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신 버전에서도 옛날 스타일의 디자인 룩앤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크게 스크린샷이 2개 있는데요. 사실 동일한 코드로 동작된 간단한 샘플 앱입니다. 샘플 앱인데 보기에는 많이 달라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코드상으로는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타겟 SDK 값입니다. 타겟 SDK 값은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min SDK와 저희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use SDK라는 이름으로 타겟 SDK, min SDK, 그다음에 max SDK 값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타겟 SDK 값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앱을 개발하실 때 어떤 버전의 안드로이드 단말을 대상으로 개발을 했느냐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단말을 지원해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개발하실 때 사용하신 단말의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권장드린 것은 항상 타겟 SDK 값은 최신 값을 지금 같으면은 이제 키캣 버전 같은 경우 19죠. 19로 사용하시기를 이제 권장드리고 있고요. min SDK 값은 물론 이제 그 앱의 사업적인 어떤 배경이나 현실적인 뭐 개발 난이도에 따라서 뭐 구라던가 요즘 진저브레드 이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 뭐 프로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8, 7 값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타겟 SDK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그 디바이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의 메인 타겟이 어떤 거냐, 어떤 디바이스를 어떤 버전이냐를 말하는 것이고 이 타겟 SDK 값을 높은 버전으로
설정하시지 않으면은 앱이 한마디로 하위 호환 모드에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API들을 활용할 수도 없고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홀로 테마라고 하는데요. 이제 홀로 테마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타겟 SDK 값을 9로 설정하느냐 14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앱의 기본적인 룩앤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차이점을 살펴보자면은 포인터가 있나요? 예, 보시면 다이얼로그의 룩앤필이 당연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액션바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액션바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뭐 부끄러운 메뉴 버튼이라고 하죠. 그 액션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하드웨어 메뉴 버튼이 이런 식으로 그 액션바 오버플로우 메뉴 버튼으로 오버라이드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겟 버전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의미 없는 메뉴 아이콘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타겟 SDK 값은 걱정하지 마시고 꼭 최신 버전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말씀드릴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용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서포트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하위 호환 버전에서도 그 최신 안드로이드 디자인 그런 트렌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몇 가지 부분은 뭐 예를 들어 노티피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항상 타겟 SDK 값은 최신 버전으로 그 다음에 하위 호환성 문제는 타겟 SDK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포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 처리하시는 것을 매우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가장 먼저 키캣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키캣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안드로이드는 업데이트가 빨랐고 그 빠를 때마다 디자인 룩앤필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데 좀 힘들거나 이제 귀찮거나 아주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ICS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이라든가 철학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매 업데이트마다 디자인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주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우선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그 Your Branding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드로이드 앱다운 앱을 만들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앱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파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되 여러분의 앱만의 고유한 색상, 컬러와 로고 아이콘, 그 다음에 로고와 그 다음에 아이콘을 활용해서 여러분 앱에 액센트를 줘라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하실 때 저희가 안드로이드 상에서 이제 스타일과 테마라는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XML 상에 코드 수정 없이 XML 값만을 수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색상 베리에이션을 적용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여러분 앱만의 고유한 색상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로고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장드린 거는 그 런치 아이콘 있잖아요. 그 런치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앱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구글 플레이 상에서도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게 바로 앱의 런치 아이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런치 아이콘을 잘 디자인하시고 열심히 정성껏 디자인하시고 앱 내비게이션에 그 액션바에 보시면 앱 로고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그 런처 아이콘을 일관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여러분만의 고유한 아이콘이 있으실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아이콘을 앱의 어떤 브랜드로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 두 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앱의 아이콘을 한번 손대기 시작하셨으면은 앱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콘 다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앱의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아이콘에 적용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스템의 아이콘에 적용되면 아무래도 좀 보기에 프로페셔널해 보이진 않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 앱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의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기능, 플랫폼 전반적으로 공통된 기능에 활용된 아이콘들, 뭐 예를 들어서 쉐어, 공유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 안드로이드만의 고유한 그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 3개 해놓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아이콘, 여러분 스타일의 아이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메타포나 형태는 최대한 안드로이드와 일관적으로 유지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혼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콘을 적용하실 때는 이 두 가지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앱의 그 어떤 고유한 그런 장점이나 멋을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 하셔야 될 원칙은 안드로이드답게 만들 때 멋있게 만들자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해보자면은 앱에서 데이터나 앱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그 다음에 앱에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에 관한 인포메이션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전적으로 여러분의 앱에 맞춰서 이제 구현을 하시되 인터랙션 디자인 한마디로 사용자가 여러분의 앱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스와이프를 하면은 탭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뭐 앱의 어떤 더 하이 메뉴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디 뭐 내비게이션 드로우를 사용한다던가 상위 메뉴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업 캐럿을 누른다던가 이런 인터랙션 디자인 같은 부분은 사용자의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가능한 안드로이드에서 제안드리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비주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뭐 색상으로 악센트를 주시든지 아니면 형태를 약간 뭐 꼬아서 하시든지 하시되 사용자가 봤을 때 여러분의 앱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도록 그런 기준을 잘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의 제안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브랜딩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터치 피드백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해요. 색깔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키캣 이전에 사실 저희 뭐 ICS라던가 이제 젤리빈 같은 경우에 저희 홀로 테마에 어떻게 보면 그 악센트 컬러가 이제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좀 여기저기 참 많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파란색이 그렇게 시스템 전반적으로 튀다 보니까 그 앱 개발자분들이 앱을 만드실 때 색상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파란 색깔의 조화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앱과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별로 잘 조화롭게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키캣 버전에서는 액센트 컬러를 다 그 파란색에서 무채색 계열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래서 키캣 버전과 젤리빈 버전이 이제 딱 첫 화면에는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인디케이터 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 바를 보시면은 원래 예전에 배터리 잔량이라던가 이제 안테나 표시가 사실 파란색으로 이게 액센트 컬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키캣에서는 이게 다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터치 피드백, 말 그대로 터치 피드백, 어떤 버튼 같은 걸 눌렀을 때 버튼이나 리스트 아이템을 눌렀을 때 그 눌렀다는 그 포커스된 효과를 저희가 다 파란색으로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가이드라인 나오면서 파란색 같은 어떤 그런 채도가 높은 색깔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무채색, 기존 아이템 버튼이 만약 버튼이 눌린다면 그 눌리는 버튼의 색상에서 조금 더 그 밝기를 조절하는 정도로 아주 약하게 어떤 그 터치 피드백을 줘라. 그래서 그 앱이나 다른 UI 엘리멘트들의 고유한 색상이 좀 더 이제 강조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색깔 전체적인 그 색상이 다 무채색 계열로 악센트 컬러가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 제스처가 추가됐는데요. 뭐 사실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던 제스처가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스와이프라든가 뭐 핀치 줌인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 추가로 더블 터치와 더블 터치 드래그 제스처가 추가되었습니다. 더블 터치는 한마디로 화면상을 이제 더블 터치하면은 그 어떤 일정한 정해진 비율대로 화면이 줌인되거나 줌아웃되는 거고요. 더블 터치 드래그는 이제 더블 터치를 한 후에 이 손을 떼지 말고 그 손을 위나 아래로 드래그하면은 그에 맞춰서 화면이 줌인되거나 줌아웃되는 그런 제스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구글 맵을 비롯한 몇몇 앱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사용되고 있었는데 사용자들이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저희 공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맵 같은 경우에 줌인 줌아웃 할 때 저 더블 터치 드래그가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꽤 편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가장 와닿고 좀 그나마 가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풀스크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키캣 오면서 이제 풀스크린 모드가 한번 정리되면서 새롭게 림백과 이머시브
모드 두 가지 풀스크린 모드가 이제 나뉘어서 지원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림백 같은 경우는 좀 기존 풀스크린 모드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이제 내비게이션 바 하단에 디바이스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 부분까지 통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재생하는 시나리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디오를 재생하면은 비디오가 재생 중에 사용자가 사실 뭐 화면을 직접 터치할 일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가 재생하는 동안엔 풀스크린 모드를 활용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화면상의 어느 부분을 터치하더라도 다시 풀스크린 모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스템 바와 이제 내비게이션 바가 표시되고 사용자가 추가적인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뭐 기본에서 이건 좀 쉬운데 이 이머시브 몰입 모드는 좀 더 재밌습니다. 몰입 모드는 사용자가 그 화면을 터치하더라도 그 풀스크린 모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게임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풀스크린 모드가 풀린다고 하면은 뭐 풀스크린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뭐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어떤 그런 간단한 캐주얼 게임 말고는 거의 사용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머시브 모드를 사용하시면은 사용자가 그 화면을 아무리 터치하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풀스크린 모드가 유지되고요. 다만 사전에 약속된 그 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있던 경계 부분을 사용자 이렇게 스와이프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내비게이션 바나 시스템 바가 표시되면서 풀스크린 모드가 풀리게 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뭐 그림으로 보시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일반적인 이제 풀스크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 헷갈리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머시브 모드를 앱이 처음 실행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에 경계를 스와이프해야지만 이 풀스크린 모드가 풀린다는 게 많은 유저들한테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앱이든 최초에 이머시브 모드에 진입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알아서 이런 도움말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끝을 스와이프하면은 너가 뭐 풀스크린 모드를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안내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실제 이제 이머시브 모드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넥서스 5의 경우긴 하겠지만 이 내비게이션 바 영역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이 풀스크린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화면이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여기 적응이 되면은 유저들이 이걸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편함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면 끝을 스와이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시스템 바와 내비게이션 바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 이 기능은 제법 화려한데 사용하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화면의 어떤 요소를 사용자가 막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윈도우 플래그 값들을 다양하게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적절한 윈도우 플래그를 설정하시는 것만으로도 기존 앱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겟 SDK 값을 19로 설정하셔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한국 앱에서는 이 이머시브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앱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키캣 버전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팀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몇 가지 안드로이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빠지기가 좀 힘들죠. 액션바입니다. 그래서 뭐 액션바 이제 다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액션바를 사용해 달라. 액션바 정말 중요하다. 액션바가 어떤 핵심이다.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제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액션바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서포트 라이브러리, 앱 컴패트 라이브러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뭐 액션바 샬롯 같은 좋은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하셨으면 상관없지만 앞으로 액션바를 앱을 구현하실 때는 커스텀 액션바는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액션바가 보기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화면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액션바에 표시되는 아이템의 이런 정보들이 매우 디바이스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경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액션바를 구현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맞춰서 따라가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개발 리소스가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마침내 공식적인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앱 개발 시작하실 때는 꼭 저희 표준 액션바를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얼마 전에 갤럭시 S5가 릴리즈가 됐죠. 언팩이 됐는데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단 메뉴에서 메뉴 버튼 대신 리센트 버튼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바 오버플로우가 사실 액션바의 오버플로우 메뉴가 사실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메뉴 버튼을 대체하는 기능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혼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떤 디바이스들은 여전히
하드웨어 메뉴 버튼을 갖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세가 앞으로는 하드웨어 버튼은 리센트 버튼을 갖는 게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업하고 백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업은 화면의 상단으로 어떤 로지컬한 앱 구성 중에 상위 화면으로 올라가는 거고, 백은 이전 화면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업과 백 버튼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지메일 같은 경우, 리스트 화면이 있고 상위 패런트 액티비티로서 이제 리스트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디테일 뷰가 있는 경우에 이 아래 하단 메뉴에서 업을 누르면 상위로 가야 되고, 이 부분에서 백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전으로 가야 되니까 이 화면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업과 백이 유사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고요. 개념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실 업 버튼의 기능을 구현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API나 서포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 한참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앱컴패트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매니페스트 상에 XML 메타데이터를 추가한 것만으로 업 기능을 비교적 수월하게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발적인 이슈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계셨으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업과 백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앱에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된다면은 이 다이얼로그와 같이 쓰일 때 조금 이슈가 있는데요. 이 다이얼로그가 떴을 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원하는 행동 방식은 백 버튼을 눌렀을 때 하는 것은 백 버튼이 말 그대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화면이기 때문에 백 버튼을 누르면 다이얼로그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가 닫혀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플랫폼 API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돼요. 자동으로 이게 되고, 일부러 강제로 이제 값을 세팅하지만 않으시면은. 그런데 많은 경우 게임 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임 앱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메뉴나 다이얼로그나 아니면 시스템 메뉴 같은 것을 구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 백 버튼이 눌리면은 다른 안드로이드 앱과 동일하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스크린샷에 포함한 앱 같은 경우는 잘 구현되어 있는 예고요. 게임의 이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이얼로그가 앱에서 커스터마이 구현한 다이얼로그가 뜨더라도 이 상태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은 다이얼로그가 닫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앱 내에서 어떤 메뉴에 진입했을 경우에도 이 상태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닫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개발자분들이 좀 실수하고 계시거나 미처 생각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뒤로 가기는 항상 일관되게 동작해야 된다. 사용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안드로이드만의 독특한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일관된 동작을 요구하는 중요한 내비게이션 요소이기 때문에 백 버튼은 항상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게임이든 넌게임이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앱 스트럭처, 앱의 어떻게 보면 메인 내비게이션, 앱의 스트럭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대표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널리 잘 활용되고 있는 게 탭을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피너,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피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생긴 내비게이션 드로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각각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탭하고 내비게이션 드로우에 관해서만 약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탭 같은 경우에는 탭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이제 픽스드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러블 탭이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픽스드 탭이나 스크롤러블 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탭을 사용하실 때는 꼭 액션바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본 기능, 기본 API, 표준 API를 활용해서 탭 기능을 구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의 화면이 적은 경우에는 탭이 액션바 하단에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타블렛 같이 이제 액션바에 여분의 공간이 많은 경우에는 알아서 이 탭이 액션바 안에 인베디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액션바가 처리해주는 탭 관련해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액션바가 처리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액션바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탭을 구현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탭을 구현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탭은 안드로이드에서 탭은 항상 화면 상단에 위치합니다. 액션바에 있거나 액션바 바로 아래에 있어야지
화면 하단에 그 탭이 있는 것은 그 안드로이드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건 안드로이드 디자인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탭을 구현하실 때는 반드시 그 스와이프 그 제스처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가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화면 상단에 위치한 탭을 누르는 게 사용자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사분들이 이제 화면 하단에 탭을 위치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스와이프 기능을 지원하시면 훨씬 사용자들이 편하게 탭 간에 이제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사용하실 때는 꼭 두 가지, 그 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그 탭을 사용하실 때는 꼭 스와이프 제스처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그 액션바 중에 스플릿 액션바라고 해서 화면 하단에 액션 버튼들이 위치하는 그런 UX 패턴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것은 탭은 아니고요. 탭과 액션의 차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탭은 뷰 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으면은 뷰 간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액션 버튼 같은 경우 클릭하면은 어떤 새로운 창이 팝업되는 형태로 새로운 기능이 노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 액션바와 이제 바텀 탭은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탭은 꼭 화면 상단에 위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드로우인데요. 내비게이션 드로우를 사용할 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희의 표준 구현 방식을 표준 라이브러리 액션바 드로우 토글이죠. 액션바 드로우 토글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 원칙적으로 내비게이션 드로우를 할 때 액션바 영역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게 저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액션바인데 이제 여러 가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액션바까지 통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저희 공식 API를 사용하시면은 서포트 라이브러리도 당연히 제공되고 있고요. 액션바 부분은 고정된 상태로 그 내비게이션 토글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이 좀 간단하게 석삼인데 선색으로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 드로우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재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지원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커스텀하게 직접 구현하시려면 또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공식 API를 사용하시면 이 부분도 알아서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은 이 내비게이션 드로우나 탭이나 아니면 스피너와 다 동일한 어떤 개념적인 내비게이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을 위한 거지 알림 메시지 같은 어떤 다이나믹한 컨텐츠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내비게이션 드로우를 사용하시는 것은 저희가 권장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확인받기 알려주기 컨펌인가 어크놀리지먼트, 그래서 언제 다이얼로그를 써야 되나 언제 토스트를 써야 되나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할 때 이 액션을 정말 수행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이런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토스트를 통해서 어떤 앱의 상태를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사용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다이얼로그와 토스트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원칙이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사용자에게 이 해당 어떤 액션을 수행할 때 이 액션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 동작인가. 그래서 사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액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현금 결제라든가 데이터를 다 날린다던가 사진 백업을 다 날린다던가 이런 기능은 당연히 다이얼로그를 띄워갖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겠죠. 이건 별다른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좀 애매한데요. 사용자가 실수로 이 해당 액션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구조가 매우 복잡한 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을 탐색을 위해서 백 버튼을 연달아 여러 번 누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실수로 해당 액션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버튼이 너무 크다, 액션 버튼이 너무 작아서 사용자가 해당 버튼을 누르려다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수로 해당 액션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사용자가 실수로 해당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생각을 더 추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실수를 했을 때 해당 실수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손쉽게 되돌려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실수로 앱을 종료시켰다면은 사용자가 앱을 종료하기 직전의 시점의 상태를 다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다시 앱으로 진입할 때 해당 정보를 다 살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사용자의 실수로 뭔가 뭐 이메일 초안을 지웠을 때 이를 사실 약간 좀 캐시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나 이거 다시 리두할래 하면 다시 바로 살려줄 수 있느냐? 이런 기능을 기술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다이얼로그로 사용자를 방해할 필요가 없겠죠.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토스트만 띄워주는 걸로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쉽게 복원이 가능함과 동시에 이미 해당 UI 요소 자체가 사용자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주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글 플러스의 플러스 원 버튼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누르면은 그 뭐 색깔이 바뀌겠죠. 뭐 페이스북의 라이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토스트조차 이제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해당 뷰어 엘리멘터의 상태가 변경된 것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뭐 토스트조차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앱을 디자인하실 때 특히 이제 알림창과 어떻게 보면 그 다이얼로그와 이제 토스트를 사용하시려고 고민하실 때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다이얼로그와 토스트가 필요 없이 앱을 디자인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사용자에게 전혀 방해가 안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후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사용자가 얼마나 실수를 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다이얼로그와 토스트를 적절하게 배치시켜 주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앱 종료에 관한 시점인데요. 뭐 앱 종료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앱은 뭐 다이얼로그를 띄우기도 하고 어떤 앱은 한 번 더 그 토스트를 띄워서 한 번 더 백 버튼을 눌러야지만 그 앱이 종료되도록 하고, 아니 어떤 경우에는 바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어느 게 정답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앞서 설명드린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앱이 종료됐을 때 사용자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느냐, 사용자가 얼마나 이거를 귀찮아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 게임 같은 경우에서 처음 리소스를 로딩하는데 어느 정도 로딩 타임이 걸린다면은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게 당연히 그 합리적일 수 있겠죠. 또 아니면은 아주 단순한 앱이라서 사용자가 다시 그 홈 화면으로 그 앱이 종료돼서 홈 화면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앱을 손쉽게 재실행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은 아예 토스트조차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그 유연하게 적용하시되 항상 명심하실 것은 언제나 최선은 두 가지 다 필요 없는 경우가 최선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베스트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제가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었던 점 하나인데요. 노티피케이션 사용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앱에서 안드로이드에서 특징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강력한 노티피케이션 기능인데요. 그 노티피케이션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상단에 그 시스템 바에 뭐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 뜨고요. 뭐 노티피케이션 드로우를 내리면은 상세한 노티피케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노티피케이션에는 뭐 간단한 사진이나 제목, 메시지, 뭐 타임스탬프, 뭐 두 번째 아이콘, 작은 앱 아이콘 같은 경우 다 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더 다양한 무궁무진한 기능이 가능합니다. 매우 강력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한국 그 앱들은 이 노티피케이션을 잘 활용하는 앱을 찾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활용은 많이 하세요. 특히 유저 엔게이지먼트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게임 앱이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앱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주 다양한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앱은 의외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노티피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귀찮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일부러 아이콘이 잘 눈에 안 띄게 블러를 했는데 뭐 혹시라도 그 어떤 앱인지 아시면 그냥 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겠죠. 당연히 이제 스택되면은 그 동일한 앱이 여러 종류의 알림을 계속 쏘는데 이게 다 개별 아이콘으로 남게 되면은 별로 이제 사용자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간단해요.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PI적으로 이미 기존에 떠 있는 노티피케이션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앱에서 쏜 알림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알림 정보를 가져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새롭게 새로운 노티피케이션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굉장히 좋은
지메일 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6개의 뉴 이메일이 있다고 알림 왔어요. 만약에 이게 아이콘이 6개가 스택된다면 아주 꼴 보기 싫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알림 아이콘 하나만 뜨고 이거를 내려서 선택해서 익스펜드 하면은 그제서야 어떤 어떤 메일들이 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노티피케이션에도 아이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잘 지켜주시는 개발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24dp고요. 단순하고 형태는 단순해야 되고 이제 뭐 괜히 입체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흰색을 쓰셔야 돼요. 오직 흰색만. 그레이 톤만 쓰셔야 되는데 한국 앱들 경우에 많은 경우 너무 총천연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화면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경우라면은 이 안드로이드에도 노티피케이션 아이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좀 예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티피케이션 사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젤리빈 이후부터는 그 익스펜드 그 확장된 노티피케이션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빅픽처 스타일이라든가 뭐 빅텍스트 스타일 해갖고 굉장히 쉽게 큰 어떤 배너 이미지나 이런 것을 앱 적절하게 넣으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그 유저들에게 더 어트랙티브한 더 매력적인 노티피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이제 나온 어떤 그 조이시티의 어떤 뭐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 앱도 이걸 좀 하는구나 해서 다른 개발사분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서포트 패키지에서 다 제공하기 때문에 하이 호환성 이슈도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티피케이션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이미지로 어필하는 노티피케이션이 있으면은 훨씬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는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마지막으로 그 태블릿 지원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간단한 팁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블릿 특히 다양한 안드로이드 그 태블릿을 왜 지원해야 되냐, 특히 왜 리스폰시브 디자인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안드로이드 앱이 잘 동작하도록 지원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몇 가지 아주 쉽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종류는 참 많다. 다양한 화면과 다양한 해상도와 다양한 화면 밀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데 다양한 화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원을 잘 하지 않으면은 앱이 흉측해져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화면을 쭉 늘리기만 하면은 여백이 너무 쓸데없이 많다거나 뷰 엘리멘트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다는 등 예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타블렛 지원을 안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변경된 점 하나가 타블렛 디바이스에서 구글 플레이에 접속해서 그 차트 순위를 확인하시면은 타블렛을 위해 디자인된 앱만이 노출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디자인 포 태블렛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타블렛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순위에 아예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타블렛 유저에게는. 근데 앞서 요스케 상이 이야기한 것처럼 타블렛 유저들이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블렛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타블렛 지원을 안 하시면은 그 실제적으로 유저 로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블렛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블렛 지원을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DP입니다. DP는 화면 밀도값과 비례하여 이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가상의 화소 단위로 안드로이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160 dpi인 경우가 이제 1픽셀이 1dp에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 밀도가 더 고밀도인 뭐 갤럭시 넥서스 7 같은 경우에는 1dp가 2픽셀과 매치하게 돼 있고요. 이 DP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DP 실제 픽셀 값은 어떤 디바이스 픽셀 값은 실제 물리적인 크기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화면 밀도에 따라서 픽셀 값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그 DP를 사용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 DP를 200dp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그 화면 밀도를 갖는 두 디바이스 상에서도 픽셀 값에는 픽셀 값으로는 동일한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이가 크지만 DP 값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UI 요소들을 디자인하실 때 DP 값을 사용하시면은 다양한 화면 크기를 지원하는데 훨씬 더 손쉽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리소스 퀄리파이어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다양한 화면 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리소스 퀄리파이어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다양한 셋의 리소스를 미리 앱에 탑재해 놓고 디바이스 상황에 탑재해 놓으면은 디바이스 그 해당 앱이 동작하는 디바이스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리소스가 알아서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타블렛 지원을 위해서는 타블렛 그을 구별하기 위한 리소스 퀄리파이어, 예를 들어서 뭐 스몰 위스라든가 어베일러블 위스, 아니면 스크린 픽셀 덴시티 값을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정 타블렛, 특정 크기의 타블렛을 타겟한 특정 형태의 리소스, 또 안드로이드 리소스 다양하게 지원하죠. 문자이라든가 뭐 픽셀 그 숫자 값도 지원하고요. 뭐 레이아웃 파일 같은 거 당연히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들 잘 조합해서 하시면은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그 호환성 이슈를 갖고 다양한 그 디바이스, 다양한 화면 크기의 디바이스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몇 가지 더 팁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뭐 화면 구성하실 때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시고 이 프래그먼트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다양한 화면 크기를 커버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면 좋다라는 게 저희 늘 권장드리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아이콘은 매우 중요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춰서 다양한 크기의 아이콘 리소스를 전부 다 준비하시는 게 항상 가장 좋다. 왜냐하면 아이콘이 뭉개지게 보이거나 뿌옇게 보이면은 앱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그 부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는 그 팬시 앱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좋아하는 앱 중에 하나인데요. 팬시 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춰서 적극 매우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 해상도나 아니면 화면 오리엔테이션도 다 잘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앱 디자인을 하실 때 뭐 참조하셔야 된다면은 저희 팬시 앱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